안녕하십니까. 자,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저 공시법 강의에 맡고 있는요, 김민석입니다. 앞에 있는 희용이라는 것은 저기 뭐냐, 호냐 그러던데, 호는 아니고, 이제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희용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시작할게요. 이거 뭐 오리엔테이션 한 4일 들었으니까 이제 내용 다 알겠다 그러겠지만은, 또 나름 다 색깔들이 있으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게 5가지 갖고 이게 4가지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 5번째 이제 수업 들어가는 건데요. 첫 번째 거, 자, 중개사 시험의 평가 방법 및 공부 방법하고, 다음에 올해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하고, 그럼 어떻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거 하고 제가 수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 이 평가 방법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 말 나오는데 저게 정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의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적어요. 말은 이렇게 선생들이 하니까 들어서 할 텐데 저게 얼마만큼 다른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상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눈빛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경쟁자라 이게 찌릿찌릿한다고 이게 보는 게. 근데 이게 그렇게 보지 않고 절대평가 그냥 점수 나오면 다 합격시켜주니까 표정들이 온화해요. 옆 사람하고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정말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내용이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런데 이게 상대평가 방식을 한다 그러면요,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걸 막 애써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65점 맞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평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다른데 근데 학생들은요, 이건 이제 하도 선생들이 말을 하니까 알기는 해요. 이게 절대평가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근데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안 하고 그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봐왔으니까. 저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중간중간 계속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차만 하신 분들이 있고 2차만 하신 분들이 있고 같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교실에 앉아 계시면서 1차만 하겠다라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이건 뭐 왜 유리한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올해 우리 시험 봤던 학생들 중에 이제 한 분은 다른 노량진 학원 수험생이고 또 한 분은 동영상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 학생이 자기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1차는 그래서 그 1차만 합격하신 분인데 민법 점수가요, 이게 95점이 나왔어요. 개론 점수가 92.5가 나왔어요. 근데 1차만 합격하셨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2차까지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합격했을 거예요. 이 정도 점수가 고득점이 나왔으면은 정말 판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이 상대평가 방식 이거 이런 시험 테스트 할 때 공부 방법을 해버린 거죠. 이게. 근데 계속 1차만 그럼 1년에 했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할 때 그 아이디를 같이 넣어서 클릭을 해보면은 그분이 1년간 질문했던 내역이 나와요. 지금 이거 강의를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절대 이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마음 상해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거 들으신 분. 근데 해보니까 4월달, 5월달까지 공부를 했어요. 동차로.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1차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공부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불안했던 거지. 불안하니까 그냥 1차에다가 몰아버린 거예요. 근데 점수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진짜 의도했는지 그냥 이렇게 사고가 나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고입니다. 너무 높아요. 2차까지 했으면 당연히 합격했을 거라고.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이 노량진 수험생자위원회 합격할 것 같은데 민법 점수가 77.5가 나왔고요. 개론이 65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법 점수가 50점이 나왔고 중개사법이 이게 75점 나왔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 72.5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번째 분의 이 점수의 특징은 뭐예요?
아주 잘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곧 80점 넘어가는 게 한 과목도 없습니다. 고득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80점 넘는 게 한두 과목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 나왔어.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냥 어려운 건 제껴버렸습니다. 정말 이 평가 방식, 절대 평가 방식으로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 시험 공부에 딱 맞게 공부를 한 거지. 본인한테 진짜 어렵고 부담되게 안 해버렸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다 해서 뭐 하나 빠진 것은 또 없잖아요. 이거 빠졌는데요? 원래 애는 성격이 이러니까. 원래 성격이 저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정말 이상적으로 합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싶다라는 그 점수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반드시 이게 절대평가 방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안타깝고 일 안 생기게. 물론 이제 이렇게 아니라 이거 60점, 60점 딱점으로 합격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여하튼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공부하는 그 어떻게 내가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꼭 2차까지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거 이제 여러분 이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당연히 법률 과목이든 뭐 다른 과목이든 용어가 중요하죠. 그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한 문제로 나왔어요. 이거 맨날 시험에 나왔다고 했던 건데, 자 그럼 여러분들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아직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이 뭐예요? 땅에 그러는 순간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읽어요. 그대로 읽으시면 개념이 되거든. 지상의 경계점을 등록한 장부다.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접할 때 이걸 괜히 다른 말로 바꾸지 말고 써진 것을 그대로 읽으시면 그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해볼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등록사항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등록사항 뭐냐? 이거 등록사항 뭐냐? 그럼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래요. 경계점에 좌표값을 등록해 놓은 장부다 이거예요. 경계점에 좌표를 구해가지고 등록해 놓은 장부거든요. 그럼 이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이건 지상에 경계점을 등록한 장부고 이것은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한 장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막 의미를 단어로 바꿔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써진 걸 그대로 읽으면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써진 걸 그대로 읽으세요.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일부 있어. 그건 일부 있는 것들만 따로 하시면 되고 그 거의 90% 이상은요. 읽어주면은 그게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예습하고 오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제하세요. 예습을 하는 건 아니고 복습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예습을 왜 못하게 하시는 그 공부를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습을 하게 되면 모르는 내용을 접했을 때 이게 자기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율이 낮아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A는 썼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선생들은 그냥 너무 쉽게 그냥 5분도 안 걸리는 게 그냥 말해버린다고요. 너무 쉽게 전달도 잘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처음 할 때는 예습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되고. 알겠죠? 이거 뭐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34회 시험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뭐 작년보다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은 제가 이렇게 멘트하지 않고 공시법 제가 맡고 있는 공시법이 두 개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공간정보법이고 또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근데 공간정보법은 이게 지적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건 그냥 적절했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이 기출문제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 거 아예 안 다루는 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낸 거야. 이거 좀 틀리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문제는 한 문제 지문 하나가 제가 수업 중에 안 한 게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10문제 정도는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건데 그 1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지문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게 나온 거고 두 문제는 안 했습니다. 두 문제는 안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몇 개를 맞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9개에서 10개는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를 쭉 했으면 맞을 수 있는 점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문제, 선생님 두 문제를 안 했어요. 그건 마저 했어야지.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거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낮아져요. 그러면 실수 공부할 양이 엄청 늘어나 버려. 이게.
그래서 다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다 맞추려고 공부하는 그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정도 맞았다 치고, 그러니까 무난했어요. 나머지 이거 그냥 딱 접했을 때 뭐야? 이게 다야? 이렇게 간단하다고? 이런 문제들이 지적법 앞쪽에서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법은 어땠냐라고 했을 때 등기법은 지적법보다는 항상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전체적인 평은 어려운데, 근데 12문제가 나와. 여러분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거든요. 이게 20문제, 20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12문제 중에서 9문제, 10문제가 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고, 2문제는 택수 없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등기법은 정답이 명확한 문제가 다수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6문제입니다. 6문제, 12개 중에서. 그러니까 난이도를 분석해 보니까 상 난이도가 4개, 상이 4개였고요. 중이 이게 4개, 하가 2개예요. 이게 6개. 이렇게 상이 4개, 그리고 중이 6개, 하가 2개였는데 이 상 4개 중에서 2개는 아예 손도 못 풀기 어렵게 나왔고, 제가 수업 안 해본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이도 좀 상이라고 하는 2문제 중에서는 수업을 했는데 강조를 막 안 했던 게 들어가 있었어.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인데, 이거 상에 들어간 2문제 정도가. 그래서 여하튼 이걸 말고 나머지 6문제 있잖아. 이 문제. 이 중에서 그냥 이거 답인데? 라고 우리 기출문제에서 계속 많이 강조했던 거. 답이 딱 보이는 거. 그러니까 6문제가 됐고 조금 공부 좀 했으면은 2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거 맞아도 6문제에서 8문제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낮게 말하면은 15개고 높게 말하면 18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공시법 점수는 한 17개, 16개 내외로 이렇게 맞아줬으면, 그러면 이게 17개면 여러분 70.6%예요. 그러니까 71%가 되는 거예요. 71점이 되는 거죠. 100점 만점을 환산해 보면은 71점이 되는 거고, 16개가 되면은 이게 66점쯤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맞잖아요. 더 고득점을 원하십니까? 막 95점 맞기를 막 85점 맞기를 그렇습니까? 그럼 좋긴 한데, 그러니까 합격할 때 가장 이상적인 점수는 이거예요, 개수가. 근데 요번 시험이 딱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이랑 지적법을 합쳐봤을 때는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는 거죠. 충분히 이 정도가 우리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근데 이게 이거 첫 번째 거였고, 두 번째 거. 기본 이론 과정에 설명하지만 마지막 강조한 내용이 아닌 것 출제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들이 처음에 이론 과정 설명할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설명을 하는데, 시험을 앞두고 이제 한 70일, 80일 남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찍는다고 이거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는 빠지는 것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에서 선생들이 뭘 찍느냐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 좀 잘 나왔던 것들이랑,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 다른 시험에서 나온 것들, 다른 시험에 새로 나온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 개정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엄청 강조하는 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빠졌어요. 그참 처음에 우리 이렇게 지금 강의할 때 천천히 수업을 할 때 그럴 때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2문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 지금처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기본 이론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문장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약간 사례형으로 바꿔서 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부기등께 순위는 주등께 따른다. 이거 어제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례로 약간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 이신청 하나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인데요. 22번 문제가 정답이 5번으로 나왔는데 2번도 틀렸어요. 이거. 그래서 5번이라고 답을 쓰셨는데 이제 맞아버렸다. 근데 지금 2차에 상계가 모자라고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2번에 2번이라고 써놨어. 이분은 이제 올 말 되면은 이제 해방되십니다. 나가시는 거야. 추가 합격으로. 이건 명백해가 중복 답안됩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해설해 놓은 거 있으니까 기출문제 해설해 놓은 거 있거든요. 만약 그거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등기법이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서 점수는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올해 시험이고 내년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크게 차이 없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지적법은 어렵게 낼 게 없어요. 지적법은 규정 자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딱 정해졌다거든요. 근데 이 2문제 이상한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막 구석에 있는 거, 한 박스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수업 시간에 맞추겠다? 대비하는 것은 좋은 방법 아닙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렇고 내년도 뭐 크게 틀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다음에 자, 시험은 어디에서 출제가 될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인데? 라는 것은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기출문제라는 게 이게 그냥 시험에 나왔다고 다 기출문제가 아니고 올해 시험에 나왔지만 내년에 안 나올 게 반드시 있어요. 아까 지적법 2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나와요, 내년에.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중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한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금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 말이 맞느냐? 앞에서 만나서 나온다고 말했던 게 정말 시험에 나왔느냐?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지 혹시 찢어버렸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나오다가 그냥 버리진 않았죠, 그죠? 그 시험지를 꼭 확인해 봐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같은 경우에 정말 내가 기출문제만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도 이거 65점 맞고 75점 맞는데 그 사이에 맞는데 문제 없느냐?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물론 똑같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약간 변형돼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게 택도 같은 게 나온 것은 크게 너무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이것을 시험지 갖고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야 제가 이제, 저거 정말 선생님 말 듣고 내가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내가 공부하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 커버가 되냐고 확인해 봐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선생님 기출문제 벗어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애쓰냐? 제가 애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부분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것들을 합니다.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본인이 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학원을 나와요? 왜 동영상 강의를 듣냐고. 의미가 없지.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맡겨놓고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내가 하겠다.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까지 막 여러분들이 대비할 것은 아니고 그냥 교실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하고 새로운 부분은 제가 이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정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전달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남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할 때는 일단 뭐 포인트가 있겠죠. 각 내용마다 있으니까. 이게 있고. 근데 사실 여러분 저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책에 써진 거예요. 오늘 책에 써진 게 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책에 써진 것 중에 안 하는 것도 꽤 돼요. 근데 그럼 뭐가 포인트냐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 기출문제 하지만은 요게요.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책에 다 반영돼 있고 그걸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출문제다라고 푸는 게 아니고 그걸 내용 설명하는 자체가요. 다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그림도 그렸다가 뭐 사례도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랑 같이 쭉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언제 수업이 다 맞춰지잖아요. 그럼 제가 10분 정도 내외를 읊어요. 다른 과목도 지금 읊었습니까? 했어요? 원래 원조가 저야. 그러니까 10분 정리하는. 이게. 근데 저는 사실 괜찮아. 이게 양이 좀 적다 보니까 공시법은 양이 안 많아서 마지막 쭉 10분 읊어주는 게 시간이 충분한데 이제 민법이나 개론, 공법 같이 양이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이 이 시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수업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되긴 한데 저는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10분 정리해 주는 거 이거 나중에 이것만 이게 듣고 다니면서요. 이게 정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기 좋아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수업하겠습니다. 시험 어떻게 나왔습니다. 공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 거예요. 자, 이제 공시법 제가 이제 쭉 한번 구조 말하고 내용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 공시법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 땅에 한 필지가 있다 치고 이제 A가 갖고 있는 땅인데 A 소유 땅인데요. 이게 이제 B가 그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땅 주인은 여기다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나?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볼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항과 지적부도 볼 겁니다. 등기부도 떼볼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냐? 어떤 규제가 이 땅에는 있느냐라고 확인하려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공시법에서는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공법에서 다루겠지. 어떤 규제가 있느냐 이런 것은. 그러면 공시법에서 다뤄지는 것이 뭐냐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무슨 내용이 써 있느냐. 여기에. 그 등기부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지금 이게 사고 싶은 B라는 사람이 이걸 떼서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대장하고 지적도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은 시청, 구청, 군청, 그 다음에 뭐 특별자치시청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땅을 내가 만약에 사고 싶잖아요. 그럼 노원구청에서 이걸 관리를 합니다. 노원구청에서 이 상계동 땅에 대한 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등기부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하는 대상이 달라. 이게 주체가. 그럼 여기에는 뭐가 써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토지대장과 지적도에는요. 토지 표시라 그래가지고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경계가 어떤지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확인해 봐야지. 그런데 거기에도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대장에는 써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누구한테 빌려줘 버렸는지 아니면은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걸 확인하려면은 요걸 봐서는 안 되고요.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그럼 등기부를 떼보면 등기부라는 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는데 이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 여기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 주인이 누구다라고 써 있는데 그 땅 주인이 혹시 세금 안 낸 게 있어서 그 압류된 게 있는지 아니면 현재 이게 뭐 경매가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을구 쪽에는요 땅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땅 주인 지가 쓴다고 그래. 근데 사실은 빌려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확인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등기부 때 보면은 뭐 전세권 있는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깨끗하다라고 했지만은 이거 담보 잡혀놨단 말이에요. 이 땅을 담보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 그럼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어디를 때 보면 등기부에 을구를 하고 보면은 거기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가지고 땅 이거 사고 싶은 B가요. 이 토지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대장 지적도 뭐 등기부를 확인해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이 땅이 대장을 이 지적도를 떼보니까 이게 지적도인데 토지 모양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사각형으로. 근데 실제로 땅을 가보니까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부풀었어. 식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이거 해보니까 여기는 한 800평 된다고 돼 있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부풀어가지고 한 1000평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땅을 쓰고 있는 게 한 1000평 됩니다. 근데 지적도의 모양은 사각형이고 대장에 써진 것은 800평이란 말이지. 근데 땅 주인은 A가 이건 1000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B가 이 땅을 산다라고 했을 때 자,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취득할 때 여러분 이 땅을 사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넘긴다 했을 때요. 이 800평만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1000평만큼을 취득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800평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1000평 값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A가 그래 여기까지 내 땅이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00평 된다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B한테. 그럼 B는 담이 그렇게 쳐 있으니까 저거 1000평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1000평을 줘버리면 안 되지. 왜냐하면은 관리되고 있는 장부를 봐봤더니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사각형이고 면적은 80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것을 관리하는 쪽 이것을 관리하는 쪽이 지적법 쪽. 아까 공간정보법이라고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그거가 관계되는 내용이고 이쪽에서 관계되고 있는 것이 등기법.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이 하나가 있을 때 뭐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내용 써진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이게 이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관계되는 법이 이쪽에 나온 게 부동산 이것이 공간정보법, 그 지적법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자 보십시다.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등록을 해.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방금 토지대장 지적도라고 말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지적공부거든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적공부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지적공부. 지적공부. 토지 적어놓은 공적장부. 토지 적어놓은 공적장부야.
그게 지적 공부예요. 안 어렵죠? 용어를 접할 때 그렇게 접하면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기록을 해놔. 어디에서? 여기 시군구 특별자치시에서 그때 기록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등록한다 그래. 뭐 한다 그런다고요? 등록한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이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기록할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근거로 삼는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공간정보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 공간정보법이라는 게 되게 이름이 길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 그러거든요. 뭐라고요? 보고 읽지 말고 들은 걸로 말해보는 건데 어떻게 들은 걸로 말할 수 있었어요? 너무 길었죠? 다 알아. 그래서 줄여갖고 공간정보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근데 이것도 피곤하다. 딱 떨어진 게 좋은데. 그래서 세 글자로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응? 토지와 관련된 법이다. 그래서 지적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걸. 그리고 이제 이거, 자,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이 토지를 등기부에다가 또 기록을 해요. 근데, 자, 등기부에다 기록한다라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이것을 등기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등기소에서 이 토지를 등기부에다 기록을 할 때,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그때 근거로 삼는 법, 그게 뭐라고요?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 줄여갖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법이 이거 공간정보 지적법하고 등기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자, 지적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등록한다.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등기한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 이 말을 섞어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등록한다 말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에다가는 등기한다 그러고 지적공부에다가는 등록한다. 이걸 하는데 자 하나만 더. 그러면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등기부가 만들어진 겁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어요. 이걸 나중에 10월 달에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 선생님,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건 등기된 부동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야. 등록은 됐지만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많아요. 이게 이미 등록은 돼 있어. 근데 아직 등기부가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미등기 토지라 그래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록한다라는 것과 등기한다라는 것은 일단 관련 기간이 다르고 장부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별개로 봐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같게 봐가지고 용어도 같이 섞어 써버린다거나 등록되면 자동으로 등기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별도로 따로 등기부를 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등록됐다 해서 반드시 등기된 건 아니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걸 제가 첫날부터 하는 말인데 10월 20일 날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안타깝게도. 선생님 등록돼 있으면 등기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또 철렁하지. 내년에 또 보겠구나. 이러면서. 응?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공부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시법은 한 8월부터 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막판에 막 한번 어떻게 달려보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 근데 그분들이 질문을 엉뚱하게 하는 거지, 이제. 시험 앞두고. 여튼, 이런 구조가 된다. 좀 알아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쪽에 봤던 거, 저거 여러분 제가 뭘 써놨나 한번 확인해 봐요, 저쪽에 써진 거. 아까 토지가 있는데, 내가 그 건물 지려고 살려고 한다. 주택 지려고. 그럴 때 지적 쪽에서 써놨던 내용이잖아요. 그때, 여기다가 토지연계 각인서, 다음에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떼볼 거고, 근데 이것은 우리 법 다루는 거 아니다. 이건 시군구에서 다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표시 소유자가 써진다. 이런 말 했잖아요. 자, 이것과 관계된 것이 가지고 이제 우리 지적법 전체 목차가 잡힙니다. 그럼 지적법 전체 목차가 잡히는데 제일 먼저 제 1장이 토지의 등록이거든요. 지적법은 건물을 다루질 않아. 지적법에서는 뭐만 다뤄요? 토지만 다뤄요. 지적할 때, 여러분, 지적할 때 지가 무슨 지자입니까? 땅 지자예요. 토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거든요. 땅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토지만 대상이 돼. 근데 등기법 들어가면은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부동산에는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죠. 그래서 등기법을 배울 때는 토지 건물 얘기를 같이 하는데 지적법 공부할 때는 건물 얘기를 안 해. 지적법은 뭐만 대상이 된다고요? 토지. 토지가. 그럼 어떤 게 토지냐라는 얘기 할 거고요. 등록한다 그랬는데 아까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게 등록이라 그랬죠. 그럼 무엇을 등록하겠냐라고 할 때 여기 쓰신 거.
토지 표시 소유자가 등록이 돼요. 그럼 토지 표시로서 여기 6개 써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4개가 다뤄지는 게 여기에 등록하는 거. 그럼 여기서 보통 4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 보통 4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3문제 나왔어요. 4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3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지번이 안 나왔어. 지목, 면적, 경계가 1문제씩 나왔거든요. 근데 저 지번이 지금 5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5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시험에 나왔다가 5년 동안 안 나와버려. 그럼 내년에는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올해도 엄청 찍어댔다니까? 계속 나왔다가 4년 안 나왔다. 그럼 올해 어떻게 나오겠지 않겠냐라고 막 찍어댔거든?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5년 동안 안 나왔다고? 그럼 제가 내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더 찍어대는 거예요, 더 찍어. 이게. 오늘 거기 이제 수업할 거고. 그래서 이것은 나올 건데 안 나오고 있어요. 만약 내년에도 안 나오면 고민할 거야. 이거 빼버려야 되나? 이 생각할 텐데. 하여튼 이건 안 나오면 안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목은 100% 나온 거고 이것도 이제 그래서 총 3문제가 올해 나오게 된 거고. 그러면 자, 어디에다가 이제 등록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어디에다가 등록을 한다고요? 지적공부. 요게 나오는 거예요, 지적공부. 이건 토지 적어놓은 공적장부인데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말했지만 종류가 총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나오는 게 2문제나 3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올해는 1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올해는 여기서 지적공부에서 1문제 나왔고, 그러면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다가 등록하려면 그 등록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원인도 없는데 기록하진 않는다고. 그것을 이제 토지의 이동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 지적공부에 등록할 만한 사유들을 정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그대로 읽으면 의미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읽었을 때 전혀 엉뚱한 말이 돼버리는 게 이 토지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지적법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가 개념 말하겠습니다. 여기가 보통 나오는 게 한 3문제 내로 나오는데 올해 4문제, 아니 4문제. 3-4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4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4문제 나왔고, 그런데 이 중에서 자, 토지 표시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경계나 좌표나 면적은요 그냥 눈대중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표시 구하는 내용 중에 면적, 경계, 좌표 같은 경우도 측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다뤄지지. 그래서 이게 보통 한 2문제에서 많을 때 3문제, 주로 2문제 나와요. 근데 올해 4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든 문제, 여기서 1문제 줄었고 여기서 1문제 줄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렵게 나왔던 파트, 아까 2문제 이상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토지동 파트. 여기서 이상한 거 2문제가 나왔고 나머지 파트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총 4개 장으로 지적법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좀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빨리 내용 좀 했으면 좋겠지 싶죠? 들어갈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크게 안 읽어도 돼. 눈으로 빨리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감이 오십니까? 저거 뭔 소리야? 이러는 거 어떻습니까? 이 색깔 들어간 부분 요거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이 문장에서 1번 문장이든 2번 문장이든 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색깔 들어간 부분이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의미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게 용어를 제대로 아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봐보시면 자, 용어와 관련된 일단 토지. 어떤 게 토지냐?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라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보통 토지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앞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 아스팔트 깔려있고 차 다니고 저거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겠어요? 토지입니다. 아니다라고 말하신 분 있었는데 그분이 왜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잖아요. 이렇게 말하던데 토지는 흙과 같은 말은 아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참 요즘 여러분 도시여부 나오죠. 도시여부. 거기 보면 낚시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배 타고 나가서 낚시가 있고 갯바위 낚시가 있고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유료 낚시터처럼 생겼는데
거기 이렇게 쭉 좌대 앉아있고 거기서 낚시하는 거 나온 경우 있지 않습니까? 향어 올라오고 막 이런 거. 그럼 그 낚시터 그 물 차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토지예요, 토지 아니에요. 그 토지도 아니다. 그거 토지예요. 그 토지로 따로 등록을 합니다. 한 필지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 이쪽에는 산정호수가 있지만 저 정도에는 백운호수가 있거든요. 자, 백운호수라고 해가지고 물이 꽉 차 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여러분 백운호수 저거 어떻게 토지이다 아니다. 저거 백운호수. 저 토지예요. 그럼 한강이 중랑천이 쭉 물 흘러가잖아요. 우리 학원 옆쪽으로. 그럼 중랑천 쭉 흘러가는 거 그 중랑천 있죠, 물 흘러가는데 그 토지인가요? 그럼 그건 이게 물이 얕아가지고 보니까 바닥 보이던데요? 그럼 바닥 안 보이는 한강으로 가볼까요? 한강 저거 물 꽉 차 있잖아, 지금. 그럼 그것도 토지인가요? 물 흘러가는 그 부분? 토지예요. 이게 아니, 선생님, 물이 있는데 어떻게 토지입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자, 여기 지금 도봉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봉산? 그럼 도봉산이 여러분 토지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상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게 호수나 하천 같은 경우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저것도 토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양의 차이입니다. 얘는 쭉 꺼져 있어가지고 물이 차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여버린 거고 얘는 솟아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양의 차이인 것이지 토지인데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물이 보일 때는 마음이 훅 하지 않는데 그럴 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물을 빼면 돼. 물을 다 빼면 바닥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토지 맞구나 라고 하긴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차 있다 해가지고 토지다 아니라 이건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다 있잖아요. 물 꽉 차 있잖아. 거기는 토지인가?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지적법이라는 것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토지라고 말할 때는요, 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러면 갯벌이 있잖아, 갯벌. 갯벌은 바닷물이 이제 빠져버릴 때는 보이는데 차면은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갯벌은 토지냐? 자, 갯벌은 토지다 아니다? 아니에요. 바닷물이 빠질 때는 보이는데요? 그것은 기준이 바닷물이 꽉 찼을 때예요. 바닷물이 꽉 찼을 때 잠기지 않는 부분. 이게 지적법에서 말하는 토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차에 따라서 토지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것이 뭐 호수나 강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토지가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하나 얘기하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바다. 근데 바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때 기준은 바닷물 꽉 찼을 때. 꽉 찼을 때. 그래서 갯벌은 토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어떤 게 우리가 배우던 토지가 어떤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적소관청. 아까 이런 문장, 우리가 읽었던 문장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저게 뭐냐? 자, 이걸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한번 말해봐요.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 내가 원어민이다. 나는 국어를 사용한 경력이 수십 년이다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말해봐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을 그런 말 쓰지 말라고요. 그대로 써.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이다. 지적을 그건 내 소관인데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소관인데 내가 맡고 있는 일인데 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소관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이다. 이게 지적소관청인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특별자치시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군수가 될 수 있고 군청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했을 때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지금 특별자치시장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읍에 있는 토지다 그런다면은 그 토지 관리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시장이라고 말할 때 이때 시장에서는 뭐가 있냐? 광명시장, 하남시장, 의왕시장, 여기 가까운 의정부시장, 뭐 제주시장, 여기 보시 이렇게. 그러니까 의정부시 신곡동이 있습니까? 신곡동 있죠. 그럼 의정부시 장암동 아까 장암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토지다. 그럼 그 토지는 누가 관리한다고요? 의정부 시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의왕 사는데 의왕시 청계동에 땅이 있어요. 그 토지 그럼 누가 관리하겠냐라고 했을 때 의왕시장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의왕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철원군에 있는 땅이다. 고흥군에 있는 땅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철원군에 있어요. 철원군에 토지다 그러면 그건 누가
등록해서 관리한다고요? 초롱 군수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강남구나 동작구나 노원구. 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토지는 누가 관리한다고요? 노원구청장이 관리합니다.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라고 말을 할 때 이때 시장이라고 할 때요. 서울시장도 시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서울시처럼 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가 있으면은 무조건 구청장이 될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구청장.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는 토지 업무를 안 해요. 토지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라고요? 구청장이 되는 거지. 구청. 그러면 여기에 자 분당구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남시 분당구잖아요. 그럼 분당구에 있는 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어디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고요? 분당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성남시청에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분당구청장 이게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지적소관청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는 주체가요. 특별자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군수가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거야. 근데 그때그때마다 특별자치 시장이다, 시장이다, 군수다라고 말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괄하는 개념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 그게 뭐라고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개념 적어보고요.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을 그대로 말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이다. 구체적으로 그게 누구라고요? 특시공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요? 특시공구.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특시공구라고 하지 않고 시공구라고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 나중에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 틀려버려. 그러니까 반드시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특시군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자,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청을 말하는 거예요?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적소관청이라 그랬어. 그럼 지적소관청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건 구청을 말하는 건지 구청장을 말하는 건지 누구를 말한다고요?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지적소관청이라고 써지면 구청장이 이게 되는 거지. 대부분의 문장이 지금 주어가 소관청으로 써져요. 지적소관청이라고 써진다고. 아니 장소를 어떻게 주어라고 쓰지? 라고 오해할까 봐 하는 말이에요. 지적소관청 구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한다고요? 구청장을 말하는 거야. 시장, 그러니까 특별자치 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확실하게 알았습니까? 넘어갈게요. 쉬운 것을 내가 너무 오래 했나요? 이거 의외로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또 질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 토지 표시 이거 여러분 토지를 표시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요. 토지 표시가 무슨 뜻이에요? 토지를 표시하는 거. 그럼 여러분을 표시해봐요.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잘생겼다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어? 이렇게 하면서 목 힘줄 게 아니고, 자, 한번 여러분을 표시해보세요. 그럼 뭘 써서 표시할 거예요? 성명. 성명하고. 끝이요? 선생님도 아까 김민석하고 쓰고 말도만 이렇게 희용 공시법, 아니, 기용 김민석하고 쓰는 게 다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주민등록번호와 제 주소를 같이 말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은 이게 우리가 자기를 나타내봐라 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내용이 성명, 주민번호, 주소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봐라 그러면 뭐 가족관계든지 뭐 직업이든지 성격이든지 뭐 더 들어가는 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 개인들을 나타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표시할 사항은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예요. 그러면 토지가 있다고 치고 그 토지를 표시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쓰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겠냐 그거예요. 토지를 표시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뭘 쓴다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써가지고 이 토지는 이렇다라고 표시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아무 토지나 머릿속에 그려봐요. 아무 토지나. 본인이 알고 있는 아무 토지나 한번 그려봐요. 자 그거 한번 표시해보세요.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음 주부터 안 올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아무 토지나 머릿속에 딱 그려봤을 때 거기 노원역 2번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 건너오면은 거기에 땅 하나 있잖아 코너짜리에 이렇게 말하면 꽝이야. 그런 것은 이렇게 대화하듯이 할 때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공식적인 거에서요.
농구 2번 출구 길 건너 코너짜리 이렇게 쓰면 꽝이라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써줘야지. 무슨 동 몇 번지. 그 땅의 용도는 뭐고 면적은 얼마나 된다. 경계는 사각형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특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막 새로 배울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통 토지를 나타내봐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지. 역삼동 123번지 대고 면적은 456.7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평리 산 62번지 지목이 과수원이고 면적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소재고 지번, 지목, 면적이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대부분 나타낼 때. 근데 이 네 가지만 갖고 토지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 토지에 내가 자 72번지하고 3번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경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계를 어떻게 나타내겠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S라인으로? 선으로 나타냈지. 경계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선으로. 그러니까 이 투필지 경계는 여기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거 역시 77번지와 8번지 경계예요. 경계는 선으로 나타내게 돼 있고 77번지는 이게 직사각형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XY 값을 알고 싶어요. XY 값을. A점에 XY 값을 알고 싶다?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좌표가 되는 거지. 10만 단위로 써지는데 사실 봐도 잘 몰라요. 좌표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제로 우리한테 일반인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여기까지가 주로 우리가 봐서 아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좌표는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알고 하여튼 토지를 표시할 때 6가지를 통해서 표시가 된다. 어때요? 자, 이거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지적 소관청은 뜻은 뭐라고요?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 누구를 말한다고요? 특시군구를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이거. 자, 이제 토지 표시가 나왔어요. 토지 표시는 뜻이 뭐라고요? 토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뭘 써서 표시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지적법은 토지만 대상이 되고 건물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지적법에서 다루는 토지는 무엇을 보고 토지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근데 바다가 어떻게 됐을 때? 꽉 찼을 때. 바다가 꽉 찼을 때 그때 잠기지 않는 모든 부분. 이게 지적에서 말하는 토지다. 이렇게. 1교시 끝났습니다. 아니 선생님 겨우 그거 3가지 말하면서 1교시 끝내버렸어요? 그랬어.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내용 간단하게 하고 자 쉬었다가 2교시에 들어갑시다.